왜 또 오셨어요? 남편이 말 안 했어요? 이제 그만 좀 오시라고요. 현관문 앞에서 아내 수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버지를 쏘아붙였다. 그 말에 얼어붙은 나는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멈춰선 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명절인데 얼굴 한번 보러 온 게 잘못이냐? 수지는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집 평화 좀 지켜주세요. 아버님은 오실 때마다 숨이 막혀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말문이 막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셨다. 뒷모습이 마치 버려진 사람 같았다. 나는 그저 서 있기만 했다. 그게 그날 아버지의 마지막 방문이었다.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버지는 평생 조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은 힘없음이 아니라 배려였죠. 남에게 피해주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이도 우리 남매를 혼자 키우셨고, 추운 겨울이면 군불을 떼고 먼저 우리 이불부터 덮어주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람 아프게 하지는 말아라. 그땐 그냥 당부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모든 걸 꿰뚫고 있었어요. 아내 수지는 처음엔 살가웠습니다. 시댁에도 잘하고 아버지께 예의 바르게 굴었죠. 아버님, 고기 익었어요. 더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그렇게 행복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말수 적으신 그분이 수진을 보고 내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 며 웃으셨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자 수지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 하면 말수가 줄고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티를 내기 시작했죠. 왜 갑자기 오시지? 오늘 내가 바쁜 거 아시잖아. 남편한테 말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오신 거예요? 나는 중간에서 늘 아버지를 변명하듯 감쌌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조용히 있다가 금방 가실 거야. 하지만 수지는 냉소만 짓고는 집 안을 걸레로 닦듯 툴툴거리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유난히 밥을 빨리 드시고 말없이 일어나신 후 난 먼저 갈게라는 말만 남기셨죠. 나는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도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외면이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잔인함이 극에 달했던 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찾으신 날, 수지는 그의 남은 체면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밥 드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식구도 많아서 추가로 상 차리기 힘든데. 아버지는 말없이 상 앞에 앉으셨지만 수저도 들지 못하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수지는 내게 눈빛을 보냈고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은 그냥 됐다. 밥 생각 없어. 나 간다.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외투를 들고 일어나셨고 그날의 뒷모습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굽은 등, 꺾인 걸음,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듯한 슬픈 체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고 문자로 괜찮다는 답장 한 줄만 남아 있었죠. 그 답장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늘 그러셨듯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아버지한테 죄송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짧게 웃으셨습니다. 됐어. 별일도 아닌데 뭘 그러냐.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건지 죄책감이 눌러 앉은 건지. 그날 통화는 유난히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이 와도 생일이 지나도 그분은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면 받기는 하셨지만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밥은 먹었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일은 무리하지 마라. 모든 말이 마치 녹음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심은 분명히 있는데 그 속을 알 수 없는 투명한 벽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자 그녀는 한결 여유로워졌고 집 안도 조용하고 평화롭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덤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어딘가 얼어붙은 채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현관 앞에 등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온 편지였고 발신인은 아버지였습니다. 봉투를 여는 내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안에는 얇은 서류 한 장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해놨다. 너한테 물려주는 마지막 내 몫이다. 언제나 고맙고 미안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마지막 줄쯤엔 약간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니 시골 밭과 주변 야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확인서였습니다. 어릴 적 여름마다 뛰놀던 그 구삭길과 뒷산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강아지를 따라 뛰어다니던 기억, 얼음 깨서 물을 길어주던 손, 그 모든 장면이 그 종이 한 장에 겹쳐져 올라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그 종이를 품에 껴안았습니다. 뭔가를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많은 것이 멀어져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고 그 감정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이번 주말 시골 내려가자. 아버지 뵈러 가야겠어. 수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또 어색하게 앉아있다 오게? 그 말에 나는 웃지 못할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랑 나 이제 어색할 사이도 안 돼. 그녀는 더 묻지 않았고 나는 그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골행 기차를 타는 날 창밖 풍경이 어릴 적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논밭과 비닐하우스, 굽이진 길 위로 걸어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평소처럼 마중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하니 익숙한 대문이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한 손.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문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낡은 방충망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엔 내가 알던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 냄새 섞인 이불, 책상 위에 올려진 돋보기 안경. 그리고 내 초등학교 시절 사진이 꽂힌 액자. 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모든 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았다는 걸. 늦었지만 끝까지 지켜봤다는 걸. 방 안을 둘러보며 아버지의 시간을 천천히 따라가다 창문 앞에 멈췄습니다. 좁은 마당에 핀 들꽃들, 손수 만든 나무 평상. 그리고 그 위에 조심스레 개어놓은 담요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담요는 내가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아버지가 내 몸을 덮어주던 그 헌 담요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자 냉장고 문에는 잘라 붙인 메모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혈압약 오전 9시, 저녁 6시. 집 배전반 점검은 5월 셋째 주. 아들 생일 8월 19일. 그 마지막 줄에서 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생일을 달력에 적은 적이 한 번도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메모로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 와서야 깨닫는 나 자신이 미웠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쇠는 서랍 안에 있었고 금고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은수에게.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힌 봉투를 들고 나는 조심스레 안에 든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수야.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땐 내 말이 너한테 닿기를 바란다. 아빠는 늘 너를 응원했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 너랑 수진이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지만 괜히 끼어들면 더 어긋날까 싶어 말하지 않았다. 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 그건 내가 널 이해하면서도 참 많이 아팠다. 아빠는 내가 착해서 그런 줄 안다. 말을 삼키고 갈등을 피해가려 했다는 것도 안다. 근데 은수야, 가족이라는 건 내가 보호해야 할 순서가 있는 거야. 가끔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외면할 수 있단다. 아빠는 서운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나를 위해 뭔가 말하려다 삼킨 그 순간을 평생 너한테 남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땅도 집도 물려주려던 거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있다. 남기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늘 건강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언제나 아빠가 너를 믿는다는 걸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로 살게 돼서 고마웠다. 나는 끝까지 읽지 못하고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싼 손이 떨렸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와 방문을 덜컥 닫았습니다. 그 소리에 다시 현실로 끌려온 나는 방 안에 조용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이 아닌 글로, 온기 아닌 공기로.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선명하게 가슴에 남는 대화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이미 너무 오래 나를 지켜주던 사람이었다는 걸. 시계를 보니 오후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방 창을 열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푸석한 먼지 냄새에 섞여 익숙한 된장국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은 아버지가 늘 끓이던 단출한 한 끼의 냄새였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 호박 몇 조각, 두부 반모. 재료는 소박했지만 아버지는 늘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 국물 하나에 살림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 아버지의 하루가 녹아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대나무 빗자루가 구석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마른 고추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햇볕에 말려두셨던 고추들. 하나를 들어 손끝에 대보니 툭 하고 부서졌습니다. 쨍한 태양과 아버지의 시간이 같이 바래진 듯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이 가족 모임에서 단체로 찍은 것들이고 정작 둘만 찍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왠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은 분명 많은데 기록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잠시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잘 도착했어? 응. 집은 괜찮아? 예전 그대로야.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편지는 봤어? 봤어. 다. 내 말투가 평소보다 단호했던지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너무했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켠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그 말에 수지는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겨우 꺼낸 한마디. 미안해. 나는 그 말을 기다렸던 걸까? 아니면 이미 필요 없어진 걸까? 그 말은 너무 늦게 와 닿았고 그만큼 아버지는 오랜 시간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누굴 지켜야 했는지. 내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낙엽 하나가 내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잎 하나가 참 조용히도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발소리처럼 조심스럽고 담담하게.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저녁이 올 테고 하루는 그렇게 저물겠죠. 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 불빛 아래
오래된 벽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냈고 그 안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삶처럼 조용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흐름. 그것이 남긴 온기를 나는 이제야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이 기억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로.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방에서 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불편해서 다른 방을 찾았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베개, 그 위에 남은 머리카락 몇 올,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산바람까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어릴 적 밤마다 들려오던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 기침은 당신도 아프다는 걸 말해주는 유일한 신호였지만 나는 그 소리에 무뎠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모든 게 들려오고 모든 게 보입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마당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젖은 평상이 반짝였고 바람결에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신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불을 켜고 밥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쌀이 물에 불려져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아버지의 루틴이었을 겁니다. 혹시 누가 와도 밥은 먹일 수 있게 언제나 하루를 준비해두던 삶이었습니다. 나는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두부를 썰며 문득 눈물이 흘러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국 하나를 왜 그토록 대단치 않게 여겼을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시간을 나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아침을 먹으며 나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 안엔 모든 감정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못했던 진심, 행동으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부성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미안하다고 말해야만 했던 당신의 삶. 나는 손에 힘을 주어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가 자라서 내게 같은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아빠, 왜 그렇게 조용했어? 그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낮이 되자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은수 씨, 내려와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드렸습니다. 예, 갑자기 오게 됐네요. 이장님은 부엌을 둘러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르신, 참 조심스럽고 의젓한 분이었죠. 뭐든 스스로 하시고 민폐 안 끼치려 애쓰시고 솔직히 말해 좀 외로워 보였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면 그 외로움은 내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르신이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혹시 은수 씨 오면 전해달라고. 봉투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영상, 메사라는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화면이 어색하게 떨리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청소하다 말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밥상 차리며 혼자 중얼거리듯 하는 말들. 오늘은 은수가 올까? 이 국 좋아했는데 기억하려나? 나는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말도 숨도 막혀버렸습니다. 그 모든 영상은 나를 위한 아버지의 하루들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말 수가 없었지만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세수를 하다 거울아, 내 얼굴 좀 말려줘라고 웃고 방바닥을 쓸다 이 먼지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고 중얼대고 잠깐 멈춰 하늘을 보며 우리 은수는 잘 있으려나? 그 말끝마다 내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 영상들을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목이 메었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그저 고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기다림이, 말로 다하지 못한 사랑이,
수십 장면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책상 앞에 앉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셔츠 단추를 꼼꼼히 채우고 머리를 빗은 뒤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앉았습니다. 은수야. 그 짧은 두 글자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고 있을 때면 내가 이미 없을 수도 있겠지. 그치만 아빠는 내가 이걸 꼭 봐주길 바란다.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르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 그래서 늘 마음만 남기고 표현은 잘 못했다. 내 엄마 떠나고 너희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그래서 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 근데 아빠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넌 잘 살고 있다. 가끔 실수해도 후회해도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아빠는 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던 날들.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불안과 죄책감. 그걸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영상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이 집은 언제나 내 자리니까.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덮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루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위에 앉아있는 나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온기를 남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저 멀리 들리는 닭 울음소리, 그리고 옆집 담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까지. 모든 풍경이 어릴 적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와 손잡고 장 보러 나서던 길,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웃던 그 얼굴. 나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루 더 자고 갈게.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지금 이 집에서의 하루가 내게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돌아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읽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엔 볼펜으로 조그맣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가장 연약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손끝으로 그 밑줄을 따라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말이 꼭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같았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향해 닫아버렸던 그 짧은 순간들이 그분에겐 얼마나 깊은 상처였을지를. 밖으로 나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보기 힘든 진짜 별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별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남은 삶은 당신을 기억하며 살게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가니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잔디에 이슬이 내려앉아 반짝이고 그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가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챙겨줬던 동네 길고양이였는지 마치 여전히 이 집을 자기 영역이라 여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나는 대문 앞까지 걸어 나가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동네 골목길, 돌담 너머로 보이던 논길. 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버지만 이 풍경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고무장갑을 낀 채 대문 밖으로 나와 나를 발견하고는 반가이 인사하셨습니다. 어머, 은수 아니요? 언제 내려왔어? 나는 반가움보다 민망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 모두 아버지의 외로움을 지켜보셨을 테니까요. 예, 어제 왔어요. 그래, 아버님 보고 싶어서 내려온 거지? 잘했네. 아버님, 자식 자랑은 안 해도 은수 얘기만 나오면 입꼬리가 그렇게 올라갔어.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곳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창고 안, 묵은 연장들. 수도가 옆, 비어있는 된장 항아리. 텃밭, 이미 김장 채소는 다 뽑아졌고 작은 삽 하나만이 외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회관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르신 장례 추모 모임 일정 말씀드립니다. 순간 그 말이 뼈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은 너무도 냉정하고 분명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마을에도 세상에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생활비와 메모. 전기요금은 자동이체, 수도세는 다음 달까지 내고 끊어도 돼. 가스는 지난달 정산 끝났고 마을 청소비는 올해까지 냈다. 그 꼼꼼한 메모에 웃음도 눈물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이별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고요.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을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수지는 울고 있었고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아? 그 사람이 들을 수 없으니까. 수지는 흐느끼며 계속 무언가를 말했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위로나 후회보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정장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뒤에 흐릿하게 수진과 내가 웃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아버지는 똑바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왜 그렇게 조용하셨는지 알겠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남색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장을 봐오기로 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르던 동네 슈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게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은수 씨 내려왔어요? 오랜만이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네, 좀 오래 있으려고요. 아주머니는 계산대 아래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주셨다. 이거 아버님이 남기고 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오면 주라고 하셨거든. 나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 들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수가 혼자 내려왔을 때 먹을 반찬. 봉투 안엔 묵은지와 멸치볶음, 마른 나물과 조청 고추장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양지머리로 직접 낸 국물팩까지 있었다. 이걸 준비하면서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언제 올지도 모를 나를 기다리며 이 한 끼를 차곡차곡 준비해 놓으셨을 그 시간.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슈퍼 안 김치냉장고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말았다. 집에 돌아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다. 묵은지를 찢어놓고 국물팩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어 넣었다. 주방 가득 퍼진 냄새가 눈물샘을 또 자극했다. 식탁에 앉아 그 국을 떠먹는 순간 나는 참 오래도록 말없이 울었다. 그 국물 안에 내가 모른 척했던 세월이 우러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마당에 나가 평상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무심한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말없이 내 어깨를 스쳤다. 그 순간 모든 풍경이 아버지 같았다. 말없이 다가오고 묻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늘 곁에 머물러 있던 존재. 나는 오래도록 평상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등을 데우고 감나무 잎이 어깨 위로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 집을 팔지 않기로.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기로. 아버지가 그렇게 지켜온 삶을 내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나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많았다. 어릴 적 아버지와 마당에 누워 별을 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하나하나 세며 소원을 빌었는데
지금은 그 별들 사이에 아버지가 계신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평상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다. 꺼내보니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집 수리할 곳들이라는 제목 아래 담벼락 균열, 대청마루 목재 교체, 전등 배선 체크. 하나하나 번호까지 매겨진 리스트였다. 아버지는 끝까지 이 집을, 이 삶을 정리하며 살고 계셨던 거였다. 나는 차에 짐을 실으면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차 문을 닫고 뒤를 돌아보니 대문 사이로 비치는 마당이 이상하게 더 따뜻해 보였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무심히 흘러갔다.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언덕을 넘을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분이 내게 남긴 것은 돈도 물건도 아니었다. 그건 묵묵히 버티며 살아온 삶 자체였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려 했던 진심이었다. 서울집에 도착한 저녁, 수지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게 말했다. 은수야, 나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엔 더 이상 증오도 원망도 남지 않았다. 서울집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짐을 풀고 거실에 앉으니 익숙한 가구들과 조명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몇 년 만에 돌아온 이방인처럼. 이곳의 온도와 공기가 어색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말을 아꼈고 나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한 부부처럼 서로의 틈을 조심스레 가늠하고 있었다. 잠시 후 수진이 따뜻한 물을 내밀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지도 않고 식탁 반대편에 앉았다. 은수야, 나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진짜 잘해보려 했어. 아버님도 좋았고 우리 가족 되는 거 기대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난 너무 힘들었어. 수진의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힘들었던 시절을 고백하고 있었다. 당신은 항상 중간에 있었잖아. 누구 편도 못 들고 그렇다고 나를 위로해주지도 않았고.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정작 아무도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난 결국 외면한 거야. 아버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고 무서웠던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수진아, 그걸 견딘 사람이 있어. 아무 말 없이 끝까지 기다린 한 사람이. 수진은 울음을 참듯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그 사람은 없고 우리 둘만 남았어.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 나는 그 말에 따로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편지가 담긴 노트를 꺼내왔다. 책상에 앉아 수진에게 보여줬다. 이게 아버지야. 말로 표현 못했던 사람. 그래서 오히려 더 깊었던 사람. 수진은 노트를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몇 번 떨렸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바뀌고 있었다. 그건 후회였고 죄책감이었고 이제야 마주한 진심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솔직함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서울집에 돌아온 날이었지만 편하게 눕기엔 아직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들을 되뇌었다. 넌 잘 살고 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 한 문장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부엌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 전기 포트가 끓는 소리. 모든 게 익숙하지만 오랜만이라 낯설었다. 식탁에 앉으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국을 내왔다. 된장국이었다. 나는 그 국을 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 안에는 두부와 호박, 양파가 들어있었고
맛은 아버지의 것과는 달랐지만 무언가 닿으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조금 배워봤어. 따라하려니까 쉽지 않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갈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찡하게 저며왔다. 식사를 마친 뒤 수지는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나는 이제 좀 달라졌어. 앞으로는 누굴 지켜야 하는지 잊지 않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화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무너졌던 것들이 조금씩 다시 쌓여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처음으로 그분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비로소 내가 아버지에게 해줘야 할 말을 찾은 것 같았다. 편지를 쓴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받는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그가 내일이라도 열어볼 수 있을 거란 기대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아버지, 잘 계시죠? 서울은 그럭저럭 살만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거리엔 늘 소음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용히 숨 쉬며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께 너무 늦게 고마웠다는 말을 하게 돼요.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때 제대로 말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눈 보며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께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손끝이 시려웠다.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며 내 마음까지 맑게 식히는 것 같았다. 나는 봉투에 아버지께라고 적고 책상 서랍 안 가장 깊은 칸에 고이 넣어두었다. 며칠 뒤 나는 시골집으로 다시 내려갔다.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마당 평상은 낙엽에 덮여 있었다. 비질을 하며 담장을 살폈고 문풍지를 새로 붙이고 고장 난 수도꼭지를 고쳤다. 그 모든 작업들이 낯설지 않았다. 그건 아버지가 매일같이 해왔던 일들이었고 나는 마치 그분의 손을 따라가듯 움직이고 있었다. 동네 이장님이 지나가다 내게 말을 걸었다. 은수 씨, 집 정리하러 왔어요? 나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키러 왔어요. 그 말에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요. 어르신도 흐뭇해 하시겠어요. 작은 고무대야에 물을 담아 마당을 씻으며 나는 아버지가 늘 해오던 걸 그대로 따라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었다. 흙탕물이 빠져나가고 낙엽이 한켠에 쌓이는 그 과정을 아버지는 삶이라 불렀을지도 모른다. 저녁엔 혼자 불을 피워 된장찌개를 끓였다. 고요한 저녁, 소리도 없이 익어가는 냄비를 바라보며 나는 아주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을 떠올렸다. 평화였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머무르고 싶은 삶. 그 안에서 나는 아버지를 다시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있자니 동네개 짖는 소리, 바람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기차 지나가는 소리까지 모든 게 옛날 그대로였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그리워한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온 이 모든 일상이었다는 걸.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떠 있었다.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그걸 듣지 못하셔도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방송이 나왔다. 다음 주 토요일 어르신 추모 행사 일정 공지드립니다. 나는 손에 쥔 망치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를 위해 준비된 마지막 자리. 그 자리에 나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가장 앞자리에 앉을 것이다. 추모식은 마을 회관에서 열렸다. 그날따라 하늘이 맑았다. 기온은 쌀쌀했지만 햇살은 부드러웠고
마당에 놓인 의자들 사이로 고운 바람이 스쳐갔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향을 올렸다. 검은 테 두른 액자 속 정장 입은 아버지는 어디서나 봐오던 그 미소를 짓고 계셨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말없이 다정한 그 얼굴.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웃 어르신들이 한 분씩 돌아가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 양반, 혼자 살면서도 집 안구석구석 늘 정갈했어. 겨울이면 보일러 틀어주는 대신 담요 덮고 삭히던 그 묵은지 맛이 기가 막혔지. 내가 손 삐었을 때는 말도 없이 연고 사다 주더라고. 그 말들 하나하나가 내게는 새롭고 또 낯설었다. 나는 자식이었으면서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웃고 울고 손을 맞잡았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말을 보탤 자신도 없었고 그보단 그냥 조용히 아버지의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수진도 그 자리에 왔다. 조용히 내 옆에 앉았고 우리는 마주 보지 않은 채 같은 향을 피웠다. 식이 끝나고 수진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버님을 기억하시는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는 그렇게 묵묵히 사람들 마음에 남은 분이야. 식이 끝난 후 이장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어르신이 생전에 남기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혹시 너한테 전해줄 일이 생기면 이 말 꼭 하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님은 뒷짐을 진 채 담담하게 말했다. 은수는 자기 사람들 앞에서 절대 눈 피하지 말라고. 가족이란 게 피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말하는 듯 또렷했다. 그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내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은수야, 우리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앞으론 서로의 사람을 피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말이었다. 서울로 돌아와 며칠이 지났고 나는 시골집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장님, 거기 눈 많이 왔나요? 예, 제법 내려앉았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휘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주에 내려가서 손 좀 봐야겠네요. 집 그냥 두기 아깝잖아요. 전화를 끊고 거실 창가에 섰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시골 마당에도 이 눈이 닿고 있겠지. 그 위에 쌓인 눈이 고요히 잠든 그분의 시간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고 있겠지. 나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눈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내 안의 시간은 분명히 느려지고 있었다. 그게 아버지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다. 조용히 살아도 괜찮다는 것. 천천히 숨 쉬어도 된다는 것. 나는 오늘도 그 가르침 속에서 조금씩 나의 삶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시골집에 다시 내려갔다. 대문 앞에는 눈이 반쯤 쌓여 있었고 마당 평상 위에도 하얗게 이불처럼 내려앉은 눈이 고요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우고 문을 열었다. 방 안 공기는 싸늘했지만 낯설지 않았다. 벽에 걸린 아버지 외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정리된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다. 난방을 켜고 물을 올렸다. 국솥에 멸치와 물을 넣고 그 위에 된장을 풀었다. 이젠 익숙한 동작들이었고 그 하나하나가 마치 아버지를 이어가는 예식 같았다. 국이 끓는 동안 나는 뜰에 나와 감나무 아래 섰다. 까치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날아올랐다. 그 새의 움직임이 괜히 마음을 건드렸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국을 떠 한 숟갈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이상하게도 속이 편안해졌다.
아버지가 그토록 말없이 끓이던 그 국, 이제는 내 것이 되었고, 내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한 끼가 되었다. 밤이 되자 마당에 장작을 피웠다. 작은 화로에 불이 옮겨 붙는 걸 보며 나는 오래전 겨울 아버지가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눈빛, 그 자세, 그 온도, 그 모든 기억이 불빛 위에 일렁였다. 불이 꺼질 무렵 나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찬 기운을 실어왔지만 내 안엔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건 이제 아버지가 아닌 내가 지켜야 할 시간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세상에는 말보다 행동으로, 존재보다 여백으로 사랑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 조용했고, 누구보다 성실했으며, 누구보다 깊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늘 한 발 물러섰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받으면서도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전한 이는 뒤늦게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고 비로소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남기는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그 기억이 따뜻하고 깊다면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작은 밥상, 그 국물 한 숟갈, 그 침묵의 뒷모습이 그에게 남은 가장 진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말없이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됩니다.